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양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그 톱니바퀴가 지금 서로를 갈아먹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흔히들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수십 년째 경제가 엉망인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짜 끝의 신호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권력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요. 한 나라의 권력 두 기둥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신호가 한꺼번에 새어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 겹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평양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신호들을 짚고 그 신호 뒤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한반도 전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한국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자료를 보면 김정은의 경호와 호위를 책임지는 핵심 조직 4곳 가운데 3곳의 책임자가 최근 이 3년 사이 줄줄이 교체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직접 맡긴 그 부대마저 못 믿는 지도자의 모습.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건 김정은 정권의 일시적인 인사변동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떠받쳐온 두 기둥, 군과 당, 그 절묘한 균형 자체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표면에서 보면 평양 안쪽에 이상 기류 동기로 한층 들어가면 김정은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견제장치, 결과까지 따라가면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 세 층이 각각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끼워져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그저 북한 도발 가능성만 반복적으로 다루는데 정작 평양 안쪽에서 일어나는 이 구조적 변화는 거의 안 짚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건 그 헤드라인 너머의 풍경이에요. 도발이라는 결과의 뒤에서 누가 무엇을 왜 명령하는지가 흔들리고 있는 그 풍경 말이죠. 자, 먼저 평양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평양 군부 쪽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증언이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게 군 고위 간부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 이제는 대놓고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조직 지도부라는 곳은 군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군에서 별을 단 장성이라도 조직 지도부 지도원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탈북한 한군 출신 인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부대 점검 자리에서 당에서 내려온 검열 간부가 군 지휘관에게 호통을 쳤는데 그 지휘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럼 당신들이 와서 직접 부대를 먹여 살려보라고 받아쳤다는 이야기가 군 내부에 쫙 퍼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 사라졌을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며칠 뒤에도 멀쩡히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이 한 장면이 군 전체에 묘한 신호가 됐다는 겁니다. 아, 이제 당이 군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구나 하는 신호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평양 외곽의 어느 부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에서 내려온 검열조가 부대 창고를 뒤지겠다고 들이닥쳤는데 정문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상부 지시가 없이는 못 들여보낸다며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검열조가 호통을 쳐도 병사들은 꿈쩍도 안 했고 결국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 검열조 앞에서 총든 병사가 길을 막는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 뒤에는 지휘관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대장이 미리 당 사람들이 와서 해집고 다니면 일단 막아라라고 일러뒀다는 거죠. 또 다른 신호는 단상 위에서 나옵니다. 북한에서 단상의 위치는 곧 권력의 크기예요. 누가 김정은과 가까이 서느냐로 실세가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최근 어느 큰 행사에서
군복을 입은 인사들이 예전보다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당 쪽 인사들이 채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6년 북한 국내 정세 전망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수행그룹 내에서 군부와 내각 엘리트의 비중이 당 엘리트에 비해 더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공식 분석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들에게 단상에서 뒷줄로 밀려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올해 들어 평양에서 어느 군 고위 간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조용히 사라지면 그건 10중 8구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국정원 자료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만 140여 명을 넘어선 게 2016년 기준이었고 그 뒤로도 누적치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신호는 따로 있어요. 김정은이 자기 목숨을 직접 맡긴 부대, 그러니까 호위 조직 안에서까지 묘한 균열이 감지된다는 증언입니다. 한 탈북 인사는 김정은의 신변을 지키는 그 핵심 부대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워낙 특혜를 받던 집단이라 충성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최근에는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불만이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간부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는데 아래쪽 호위병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예전만 못해졌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부대의 인사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졌다는 증언입니다. 김정은이 자기를 지키는 부대마저 못 믿어서 출신 성분을 몇 대까지 다시 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자는 가차없이 다른 곳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올 1월에 발표한 호위 책임자 교체 자료가 바로 이 소문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쯤 되면 동탁말로 가는 그림이 슬슬 보이는데요. 측근들이 슬슬 다른 계산을 시작하는 그 시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권력 핵심에서 이런 신호가 5군데에서 동시에 새어나오는 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이건 김정은의 또 다른 권력 다툼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군부가 너무 강했으니까 김정은이 그걸 다시 당으로 끌어왔다,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공개 처형, 그 뒤로 줄을 잇는 군부 숙청 사건들, 한 가닥 논리로 깔끔하게 꿰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층을 놓칩니다. 이게 진짜 권력 다툼이라면 그 다툼이 한번 끝난 뒤에는 시스템이 다시 안정돼야 하거든요.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은 굴복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 새어나오는 신호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 자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고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약해지는 그림. 그래서 신호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새어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표면 신호 뒤에 있는 그 메커니즘, 김정은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메커니즘이 지금 어떻게 그를 거꾸로 갈아먹고 있는지를 짚어볼 차례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권력의 무게중심을 군에서 당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김정일 시대의 군 우선 통치, 그러니까 선군 정치라는 말 자체를 슬그머니 지우고 모든 것을 당심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이에요.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 김정은의 고모부, 한때 북한 서열 2위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의장 한복판에서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형됐고 가족과 측근까지 줄줄이 사라졌어요. 근데 2025년 10월에 공개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증언을 보면 더 충격적인 디테일이 나옵니다. 김정은 이 장인 전일춘에게 장성택은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고
총알도 아까우니 화형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입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사유는 두 가지였어요. 김정은의 지시에 대꾸했다. 그리고 군 행사 중에 졸았다. 평양 강건 군관학교에서 고사프로 공개 처형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사건이 군부 전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별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김정은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끝장난다는 것. 그 다음 날부터 군 장성들은 김정은 앞에서 숨소리조차 죽이게 됐다는 게 탈북 인사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여기까지가 김정은이 직접 간 무대입니다. 그 위에 깔린 견제장치가 또 있어요.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군정지도부라는 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과 전략무기 개발의 성과를 군부 단독이 아니라 당의 통제 아래로 흡수하고 군부를 잠재적 체제 불안 요인으로 분류해서 다중 중첩적으로 감시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솔직히.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하는 분위기인데 거울을 안 볼 수가 없는 사람이 그 행차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옵니다. 김정은은 자기 신변을 지키는 호위 부대마저도 못 믿었어요. 2020년 7월 그는 자기 경호 조직을 네 갈래로 쪼갰습니다. 인민군 산하호위사령부, 호위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6처, 그러니까 호위처 그리고 국무위원회 경위국이 넷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부대마저 한 덩어리로 두지 못한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2016년 1월 13일에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네 조직 가운데 세 조직의 책임자가 최근 2, 3년 사이 줄줄이 교체됐어요.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호위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회 분석을 보면 이건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 권력 내부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국정원도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김정은을 겨냥한 위협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견제하려고 만든 칼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충수 중에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한 사례 더 짚어볼게요. 데일리 NK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친인척이 불순 녹화물, 그러니까 한국 영상물 같은 외부 콘텐츠 시청과 유포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처형 직전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구제됐다고 합니다. 공군사령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 자기 가족의 목숨이 김정은 한마디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군 고위 간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북한 시스템은 누구도 혼자서는 힘을 키울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감시하는 당과 주민을 감시하는 비밀경찰, 그 비밀경찰을 또 감시하는 다른 조직 모두를 감시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예요. 이 거미줄이 촘촘하게 작동하는 한 그 누구도 감히 김정은에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미줄의 가닥들이 하나씩 헐거워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감시하는 자도 굶주리고 견제하는 장치도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 7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던 그 정교한 기계에 녹이 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분석 지상파에서 한 번이라도 짚어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 도발 헤드라인만 반복하는 동안 정작 그 도발을 명령하는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는 거의 안 다룹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한 가지 패턴을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자기를 지키려고 만든 그 모든 견제장치, 군과 당의 분리, 호위 부대의 사분화, 끊임없는 인사교체, 처형의 일상화, 이 모든 게 거꾸로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갈아먹고 있다는 패턴 말이에요. 감시당하는 자가 늘어날수록 감시하는 자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평양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정체예요. 삼국지 마지막에 사마이가 우리나라를 지켜본 장면 핵심은 그가 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적이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거죠. 지금 북한 시스템은
외부의 사마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 자신이 자기를 향해 사마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십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그 톱니바퀴가 지금 서로를 갈아먹기 시작했다는 게 우연인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살짝 틀렸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던졌어야 할 질문은 우연인가가 아니라 왜 70년 동안은 우연이 아니었을까였어요. 그동안 그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만든 게 무엇이었고 그게 지금 왜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평양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신호가 한 줄로 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자기 잠식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로 향할까요? 마지막 층입니다. 가장 먼저 짚을 부분은 군심이에요. 군대 안에 진짜 속마음 말이죠. 여러 탈북 인사들의 증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위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었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동요가 심하다고 해요. 김일성, 김정일 시절의 영광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태어나 보니 나라는 가난했고 군대는 굶주려 있었으니까요. 미국 농무부 USDA가 발표한 2024 34 세계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북한의 식량 불안정 비율이 44.1%, 그러니까 약일 160만 명,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식량 불안정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굶주림이 군대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 이걸 두 눈으로 본 병사가 어떻게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외부 영상까지 스며들고 있어요. 김광혁 공군사령관 친인척 사례가 정확히 이걸 보여줍니다. 공군사령관의 친인척이 그 영상을 본죄로 사형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봅니다. 평양문화보호법으로 한류시청에 공개 처형까지 명문화했는데도 부대 안에서 손바닥만한 화면이 이불 속에서 돌아간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아요. 처벌의 공포보다 바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70년 동안 쌓아 올린 세뇌의 벽에 작은 화면 하나가 구멍을 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러시아 파병 부메랑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2025년 1월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일부와 동국대 황진태 교수의 분석을 보면 파병 사실이 북한 내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질 경우 주민 동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김정은 정권의 지배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자기 통치 이념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호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어머니의 분노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후계 구도 문제입니다. 홍일부 자료와 여러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이 어린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군과 당이 이미 갈라지고 있고 호위 부대마저 사개로 쪼개져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 후계자가 자리를 잡으려면 강력한 후견 세력이 필요한데 그 후견 세력이 될 수 있는 두 기둥, 그러니까 군과 당이 지금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깨지고 있는 균형 위에 다음 세대 권력 이양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한반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을 가진 나라의 시스템이 통제 불능에 빠지는 시나리오, 핵무기 통제권의 행방,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 일부에서는 북한 곧 망한다를 매년 반복적으로 외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짚어야 할 건 무너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너질 때 한반도가 어떻게 흔들리느냐예요. 통제된 변화와 통제 불능의 붕괴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신중한 톤을 유지하는 이유도
결국 이 통제의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무너진다는 가능성보다 무너질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 자체가 70년을 버텨온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갈리고 있을 때 그 시스템이 가진 핵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던 그 길, 백성을 두고 떠나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도자가 자기 부대조차 못 믿어서 사계로 쪼개놓고 그 사계의 책임자마저 또 갈아치우는 그림이 어쩐지 그 시대와 겹쳐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오늘 다룬 신호들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 끝에 어떤 그림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흐름을 같이 추적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보시는 평양의 그림은 어떤 모양인지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만약 군이 정말로 등을 돌린다면 그 첫 신호가 어디서 시작될지 그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